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인재도 찾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당의 대통령을 이용해서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도 안 돌아올 것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온라인에는 빈대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사실과 퇴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역업체 대표와 함께 빈대 퇴치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론이 오가는 가운데 방송장악 논란이 있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에는 찬성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찾았던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났습니다. 홍 시장은 여당 주류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이준석 전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선이 쏠립니다. 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총조 씨와 공보국을 맡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남 씨는 SNS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경찰은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금지 사흘째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널뛰게 했던 증시의 변동성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선멸을 내걸고 가자시티 시가전에 돌입했습니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 처리를 두고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 서울의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될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낮 동안 잠시 풀리겠지만 내일 오후 비가 온 뒤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했던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믿고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여권 주류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뇨한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를 방문한 이뇨한 위원장은 오전 11시 10분쯤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났습니다. 인 위원장을 마주한 홍 시장은 현재 여권 주류 인사들을 향해 거친 단어를 써가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의 중진이 어디 있어요? 해줘야죠. 당의 위계 질서가 모두 깨져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라며 이 대통령을 믿고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고 위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아픈 처방을 내렸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홍 시장의 조언에 대해 명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두 사람의 회동은 10여 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인뇨한 위원장이 여당 핵심 인사들에게 강력히 권고한 내년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이 거론됐을지 주목됩니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과 회동 전에는 이 경북대를 찾아 재학생 등 15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정치 쇄신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변화와 다양성을 주제로 준비 중인 3호 혁신안 구상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민주당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 의총을 열고 있다고요? 메가시티 등 정책 이슈에서 잇따라 여당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은 오후 1시 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총에서는 대여 공세 강화로 이 전국 주도권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당의 반발과 이 역풍 우려 등을 포함해 소속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당내에서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에 대해서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오히려 이동관에 대해서는 직무를 지금이라도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언론 탄압이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의총에서는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참사 그리고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지도 다뤄집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 민주당 인재 영입을 담당할 인재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민생 상황이 매우 어렵고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이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과학 기술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중 대변인은 당 대표가 책임지고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공매도 금지 사흘째인 오늘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이틀째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공매도 금지 사흘째인데요.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에는 반등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67% 오른 2460.22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243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 곧바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합권 내에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820.7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다시 힘을 잃고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수급별 동향을 보면 코스피는 기관이 순매수하고는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째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인 겁니다. 코스닥은 오후 들어 개인이 사자 흐름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팔자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종목이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더니 지금은 내림세를 보이기 시작해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기대감과 실망감이 엇갈리면서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수급 불안으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점차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에 따른 유동성 위축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9원 내린 1,306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9월보다 6조 8천억 원가량 늘어난 1,086조 6천억 원입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앞서 지난 4월부터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9월에 전달 대비 4조 8천억 원 증가에 그치며 6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그 폭을 키운 겁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련 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고 연간 증가율도 0%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안착 등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기준 판매 비율을 적용하면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 판매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소주와 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세 개편은 하이트 진로가 내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하는 등 최근 소주 가격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수출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됐기 때문인데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인정받았던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수출이 회복되면 또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조작 여부에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과 중국 등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해당 국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켜보는 국가를 뜻합니다.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 조작국의 전 단계로 지정 기준은 3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가 큰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 생산의 3% 이상인지, 달러 순 매수가 1년 중 8개월간 국내 총 생산의 2%를 넘는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이 가운데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수출 불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면서 관찰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트남은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 새로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이 불투명하다며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외환 정책 투명성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외환 정책 운용에 부담을 덜게 됐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면 다시 관찰 대상국에 지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최종 협상을 진행합니다.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인데요.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부터 노조는 파업에 들어갑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교통공사입니다. 네, 최종 협상이 몇 시부터입니까? 네, 잠시 뒤인 오후 3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각각 12명씩 참여하고 본사에 있는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인력 감축입니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력 감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천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공사 전체 정원의 13% 정도입니다. 사측과 협상하는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로 꾸려져 있습니다. 양대 노총 산하 조합원을 모두 합치면 12,700여 명입니다. 연합교섭단은 사측 제시안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7월부터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력 감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한 만큼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들어갑니다. 내일 첫 근무자부터 파업하는데 근무 형태에 따라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파업하면 연합교섭단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노선에 따라 평일 운행률은 평소의 53%에서 79% 수준, 공휴일은 50% 수준을 유지합니다. 파업으로 1호선부터 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 운행률이 줄어들면 출퇴근길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는 파업 첫날 협상이 타결되면서 하루 만에 파업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경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가 전 씨에게 속았다며 공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송파경찰서입니다. 네, 남현희 씨가 경찰에 출석한 게 언제입니까? 네, 남현희 씨가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건 오전 10시쯤입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제 9시간 넘게 걸렸던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끝날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 씨는 공모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번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출국 금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서 남 씨 예비 신랑으로 세간에 알려진 전청조 씨는 지난 3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0명에 피해 규모는 26억 원에 이르는데요. 고소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어 피해 규모도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 한 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입건된 상태입니다. 네, 남현희 씨가 오늘 조사를 앞두고 SNS에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는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전청조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 9개를 올려서 자신이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 씨는 전 씨를 기업 컨설팅 전문가로 알고 지내왔고 강연 비용이 3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휴대전화에 만나달라는 연락이 쏟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강연엔 참석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돈이 많다고 자랑하기에 그런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전 씨가 강연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게 남 씨 설명입니다. 전 씨의 성별 논란이나 기업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도 전 씨가 보여준 신분증과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그동안 모두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6년 동안 국위 선양을 위해 인생을 바쳤지만 사기꾼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돼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범 의혹을 부인하는 남 씨와는 달리 전 씨 측은 서로 엇갈리는 진술이 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남현희 씨와의 그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그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후에 전 씨와 남 씨에 대한 대질 조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묵인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정말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몰랐는지 등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길수 도주 사태에 대한 교정당국의 대응과 과오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로 국민께 걱정을 드려 주무장관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한 개호의 실패 아니냐. 법무부가 좀 더 각성하고 제도적 보완책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지적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00% 공감하고요. 네. 지금 도주 경위하고 그 이후 조치의 적정성까지 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 재발 방지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직원들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 서울청과 교정본부에서 직접 지금 조사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뭐 한 말씀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국민들께서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이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빈대 출몰에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셀프로 방역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조약과 베이킹소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부터 피톤치드 용액까지 빈대 박멸에 좋다고 공유되는 정보인데요. 모두 사실 무근입니다. 빈대 퇴치에 규조토가 효과적이라는 글도 있는데요. 침대나 벽 틈에 규조토 가루를 뿌리면 된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규조토 관련해서 뭐 논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은 과학일 뿐이고요. 진리는 아닙니다. 또 규조토 가루가 또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속효성으로 해서 빈대를 빨리 죽이지도 못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과대하게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다는 건데 빈대를 죽이기 전에 사람을 먼저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조토에 일정 기준치 이상 노출되면 규조토 입자가 기관지나 폐에 축적돼서 폐에 흉터가 남는 규폐증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럼 살충제는 어떨까요?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빈대 정보집인데요.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요즘 빈대에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10년 전 미국 연구팀이 빈대가 피레스로이드에 내성이 생겼다고 발표했고요. 또 서울대 연구팀도 2000년대 중후반 국내에 다시 나타난 빈대는 피레스로이드 계통 살충제에 저항성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살충제도 완벽한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계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잠시 뒤 방제 전문가와 함께 빈대 퇴치법 알아보겠습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자죠. 한 2, 3일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아요. 일반적인 살충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빈대들이 좀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잘못 알려진 가짜 뉴스 무엇이고 진짜 빈대 퇴치법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병찬 방역업체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방역업체 대표시니까 요새 이 빈대 퇴치해달라고 전화 많이 옵니까?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예년 대비해서 조금 늘긴 했는데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대비해서 네. 그 정도로 크게 많이 늘어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어느 쪽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까? 가장 많은 건 가정집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숙박시설하고 고시원 예. 그리고 이제 공장의 기숙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실제로 가보면 진짜로 빈대인 경우들이 많습니까? 네, 대부분은 진짜로 빈대가 있으세요. 어느 정도나 많습니까? 보통 한 가정집에 간다면? 가정집은 일반 그 고시원이나 아니면 기숙사에 비해서 적긴 하고요. 숫자로 따지면 보통 발견되는 건 5마리에서 10마리 사이 정도이세요. 사진을 몇 가지 이제 제공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가셔서 방역을 하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인가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천 위에 있는 빈대 흔적들인 겁니까? 네, 저게 지금 이건 빈대 사진이고요. 예. 그 앞서서 흔적이 있던 것들은 빈대 배설물 흔적하고 그리고 약간 그 미세하게 자세히 보시면 약간 미색으로 작게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빈대 알입니다. 아, 빈대 알을 네네. 그 빈대가 얼마나 빠르게 번식합니까? 일단 빈대가 빠르게 번식하는 이유가 그 산란하는 주기가 빨라서거든요. 한 번에 나올 때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산란하는데 그 한 번에 낳는 양이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2, 3일에 한 번씩? 네,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저렇게 흔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집에 저런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빈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저건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심각한 상태이세요. 네. 근데 빈대가 집에서 발견되는 게 보통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크기입니다. 예. 근데 주로 밤에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대에 움직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육안으로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걸 보기는 힘드실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저 정도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고 빨리 초기에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물리는 증상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빈대에 방금 보신 것처럼 서식하는 흔적이 남을 거예요. 보통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그 흔적들이? 빈대가 서식하는 위치가 어쨌든 그 빈대 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는 곳 주변이고요. 침대? 네, 침대라든가 어쨌든 침실 안쪽에서 그 움직이지 않는 물건들 중에 좁고 깊숙한 틈새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침대 프레임이라든가 매트리스 솔기, 콘센트 틈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몰딩 틈이라든가 바닥 걸레바지 틈새 같은
위치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빈대가 영어로 배드버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대 주변에 일단은 많이 서식하나 보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빈대 퇴치하러 이제 가정집을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퇴치를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빈대 서식지가 기본적으로 가구라든가 집기에 가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치운다고 하더라도 좁고 깊숙한 tum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그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버리고 예. 가구라든가 집기들을 드러낸 상태에서 예. 좁고 깊숙한 틈새에 들어가 있는 빈대를 고온 고압의 스팀을 사용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고요. 예. 그 다음에 약품을 사용해서 없애는 순으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저 고온 고압 스팀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살충제에 내성이 생겨서 잡을 수가 없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그러면 퇴치합니까? 일단 필수로이드계 저항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저희가 작업할 때는 농도를 조금 높여서 사용하면 아직까지는 퇴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농도가 그래요? 네. 높아졌을 때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게 빈대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는 공간 주변에 서식을 하니까 약품도 거기에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럼 작업하고 나면 결국은 약품이 사람한테 묻을 가능성이 생겨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그게 위험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독성과 발암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것들을 선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방역업체 대표시니까 저거 방역 작업이 하루면 끝납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몇 번 더 해야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2회 이상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2번 이상이요? 네. 왜냐하면 1차 작업하고 나서도 그 알이 남아 있으면 그거에서 추가적으로 부화하는 빈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부화 시점인 열흘에서 2주 사이 간격을 맞춰서 2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침대가 잠깐 보이는데 네. 저 침대 사이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네, 매트리스가 만약에 근데 찢어져 있거나 손상돼 있으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매트리스 안쪽까지 빈대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보통 없으세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예. 제가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요즘 온라인에서 집에서 셀프로 방역을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셀프로 사실 쉽지 않다고 하던데 방역업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셀프로 쉽지 않을 수 있으신데 네.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작업 자체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약품만으로 처리가 다 되지가 않고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약품이 빈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라든가 집기 같은 것들을 드러내서 빈대 서식지가 노출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틈새에 껴 있는 것들을 이제 뭐 저희가 쓰는 것처럼 고온고압의 스팀을 쓰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네. 최대한 살충제를 충분히 축축할 정도로 고이게 해서 최대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집에 빈대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아까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구석구석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일단 가장 먼저는 물리는 증상이 있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흔적인데 그러니까 물리는 증상이라고 하면 모기가 있어도 물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빈대는 다른 점이 물린 자국이 다르다면서요? 네, 맞아요. 모기는 날아 들어와서 흡혈을 하니까 그 물린 자국들이 일관성 있게 물리진 않거든요. 근데 빈대 같은 경우 기어다니면서 혈관을 찾아서 흡혈하니까 그 물린 자국들을 연결했을 때 그 인위적인 선이 지금 만들어지게 저희가 되고요.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저런 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네. 요즘도 많은 분들이 이게 바깥에서 지하철 이런 데서 빈대가 발견됐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하철을 타고 있다가 이게 내 몸에 붙어서 집에 오지 않을까 이런 점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빈대가 서식하는 위치가 그 공간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의 틈새인데, 그러니까 옷가지에 들어가서 서식할 가능성이 일단 낮은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오신 분의 몸에 빈대가 섞여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애초에 낮기 때문에 대중교통 전파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가정집이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고 가정집 다음으로는 일반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많이 들어옵니까? 네, 가정집 다음으로 많은 곳은 숙박업소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시원, 그리고 이제 공장의 기숙사 정도입니다. 고시원은 여러 방에 있잖아요. 방의 개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숙박업소도 그렇고요.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한 방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검사를 해보면 그 여러 방들이 이미 그 빈대 잠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견되면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예. 최근
최근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살충제를 긴급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게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성분입니까? 네오니코티노이드도 일단 필소로이드랑 마찬가지로 예. 그 곤충 신경계에 작용해서 마비시켜서 곤충을 퇴치하는 약품 성분인데요. 일단은 그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약품이 원래 시판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는데 일단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대가 서식하는 위치가 사람이 자는 곳이다 보니까 약품을 거기 썼을 때 작업 마치고 사람한테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약품들이 대체로 독성이라든가 발암 가능성 측면에서 조금 안전한 경향이 있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출몰하는 빈대들이요. 이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저항성 같은 건 없습니까? 내성이요? 그 부분은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퇴치법 가운데 파리채로 때려도 된다. 네. 파리채로 때리면 죽습니까? 어림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림없을 것 같습니다. 어림없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빈대가 기본적으로 모양이 납작하기 때문에 파리채로 바닥을 때리셔도 파리채랑 바닥 사이에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에 납작해서 그걸 때려서는 빈대를 죽일 정도로 세게 때리기가 힘드실 것 그럼 같아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지나가는 빈대를요? 네. 휴지를 뜯어서 꾹 눌러서 잡으시면 힘껏 눌러줘야 된다. 네. 고온살균, 스팀 다리미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스팀 다리미를 침구에 쓰시는 것 정도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걸레바지 틈새라든가 더 깊숙하고 좁은 틈새는 스팀 다리미로 충분히 빈대를 죽일 정도 안까지 열을 전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팀 다리미 처음에 나올 때 온도랑 그 안쪽까지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스팀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식어서요? 네, 식어서 그리고 보통 그 고온 세탁, 고온 건조를 하실 때도 50도 정도에 뭐 20분, 30분을 돌리셔야 된다고 하는데 스팀 다리미로 같은 효과를 보시려면 한 부분을 그 정도 시간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걸로 빈대 있는 위치를 다 커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요. 유럽 비롯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빈대가 자주 많이 출몰하는 게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유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네, 우리나라는 뭐 제 의견이지만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경향을 봤을 때는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이제 우리도 해외에 많이 여행을 가시니까 그렇죠. 네,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방역업체를 2016년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앞서서 인터뷰 보니까. 근데 그때도 역시 이 빈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좀 퇴치해달라고 자꾸 문의가 들어왔습니까? 네, 저희가 일 시작하던 초창기 2016년부터 이미 빈대 요청은 많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럼 그때 얼마나 들어왔고 지금은 얼마나 들어오는 겁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조금 더 늘어난 건 맞는데 증가 추세에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꾸준한 증가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최근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조금씩 자주 출몰한다고 현황판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문의는 늘겠네요. 네, 문의가 늘었고요.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엔 그 이슈가 됐다고 빈대 개체수 자체가 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빈대라는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셨고 그걸 통해서 빈대를 보셨을 때 인지하게 되시니까 네, 그래서 문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해충들 방제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 집에서 개인 위생 차원에서 해충을 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면 좋을까요? 해충이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집안에 서식하는 해충 기준으로 따지면 어쨌든 그 청소라든가 음식물 관리 같은 것들을 하셔서 해충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시면 해충이 나중에 어떤 경로로든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많이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요. 방역 퇴치 할 때 퇴치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요금은 뭐 가정집 기준으로 면적에 따라 다르신데 뭐 원룸이라고 하시면은 10만 원 후반대에서 20만 원 정도. 네, 투룸이시면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초반. 네, 3룸이시라고 하면 뭐 30만 원 후반대에서 40만 원 초반대 정도. 바퀴벌레 보통 퇴치 문의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네. 바퀴벌레하고 빈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바퀴벌레도 약품 처리만 한다고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대략 5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바퀴벌레 퇴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역업체 대표님과 여러 가지 빈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집안에서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렇죠?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병찬 방역업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해 한미 공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저녁 늦게 한국에 도착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안은 지난 2021년 3월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이후 2년 반 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론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높아지는 북러 군사협력 위협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북한과 하마스의 연관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 무기 거래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또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주요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며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벌여온 이스라엘이 시가전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심장부까지 진격했다고 밝혔는데 인질 석방 없이 휴전은 없다는 입장도 그대로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 지상군이 무전으로 공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마스의 땅굴과 연결된 건물입니다. 전면전 대신 국지적 지상전을 택한 이스라엘은 이제 최대 도시 가자시티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לראשונה בעשרות השנים האחרונות צה"ל נלחם בלב ליבה של העיר עזה, בלב ליבת הטרור. זו מלחמה מורכבת וקשה, ולצערי יש בה גם מחירים. 지상전 개시 일주일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이 가자시티의 학교와 병원 등에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עזה היא בסיס הטרור הגדול ביותר שבנה האדם אי פעם. כל העיר הזו היא בסיס טרור אחד גדול. 본격 시가전을 앞두고 가자지구 주민 수백 명이 흰색 깃발을 들고 탈출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열어놓은 민간인 대피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간인 수십만 명이 가자지구 북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는 물론 주민들까지 병원 등에 대피해 있지만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병원 절반이 연료가 바닥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As of yesterday, it's a total of exactly 569, and that is since the 21st of October when the border crossing was open. But none of them has contained fuel, which is still banned by the Israeli authorities. 하지만 이 같은 인도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연료 반입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Well, there will be no ceasefire, general ceasefire in Gaza without the release of our hostages. As far as tactical little pauses, an hour here, an hour there, we've had them before.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마스 소탕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 장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에선 월요일 하루 300명이 더 숨져 전체 사망자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가자지구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견을 드러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 가자지구를 무기한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 think Israel will, for an indefinite period, will have the overall security responsibility because we've seen what happens when we don't have it. 다음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점령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지 않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브리핑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We're having active discussions with our Israeli counterparts about what post-conflict Gaza ought to look like. The president maintains his position that a reoccupation by Israeli forces is not the right thing to do.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하마스 축출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면 하마스가 아닌 다른 팔레스타인 세력에 가자지구 통치를 맡기라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그대로임을 거듭 확인한 셈입니다. 가자지구의 안보를 무기한 책임진다는 네타냐후의 발언은 하마스를 대체할 통치 체제가 갖춰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가자지구를 통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미국이 경계하는 가자지구 재점령이 된다는 점에서 양국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을 계기로 가자지구를 점령했다가 2005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꼭 33일 만에 새 인물을 낙점한 건데요. 조금 전 있었던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셨습니다.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하였습니다.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신경 써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지지하는 시위대의 충돌로 미국에서 유대인 1명이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측 시위대 충돌은 지난 5일 오후 3시 20분쯤 로스앤젤레스 서북쪽 사우전드 오크스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69살 캐슬러라는 이름의 유대인이 현장에서 다쳐 다음 날 숨졌습니다. The cause of death has been certified as blunt force head trauma. 캐슬러가 몸싸움을 하다 뒤로 넘어졌다는 증언과
누군가 폭행해 쓰러진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말다툼을 벌인 50대 남성인데 캐슬러를 치료하기 위해 911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에도 협조적이라 조사 뒤 석방됐습니다. 지금까지 벤투라 카운티에서 21건의 관련 시위가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nvestigators have not ruled out the possibility of a hate crime, and this is being investigated as a homicide. 세계 곳곳에서 맞불 집회가 많아지면서 증오 범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이 확대되면서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최근 애리조나주에서는 유대인들을 처형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50대 남성이 붙잡혔고 인디애나주에서는 이스라엘 학교를 공격하려고 차를 몰고 돌진한 34살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측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초기인 지난달 16일 시카고에서는 70대 백인 집주인이 새들어 살던 팔레스타인 출신 무슬림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6살 아이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미국 정부에 연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휴전하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이집트는 최근 중동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포함해 미 당국자들에게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며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을 강행해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와중에 아랍 거리에서도 연일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쏟아져 나와 혼란이 이어지는 데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 오후 들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9도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다만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던 터라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에서 시작돼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5도, 대구 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17도, 광주와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비구름 뒤로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부터는 서울에도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인재도 찾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뉴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당에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이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도 안 돌아올 거라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